반갑습니다. 예, 합장들 하시고요. 발보리심 계송 먼저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날씨가 모처럼 굉장히 화창합니다. 날씨 이렇게 화창한데 어디 다들 놀러들 안 가시고 다 오셨네요. 그 지혜가 있으시다는 이야기죠. 근데 또 날씨가 좀 화창하다 싶더니 뭐 내일부터인가요? 또 다시 또 황사가 온다고 뭐 예보는 돼 있던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지만은, 요즘 부쩍 공기가 많이 안 좋아진 것이 보면은, 그 원인을 보면은 자연재해가 아니죠. 또 우리 사람들이 다 자초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게 멀쩡했던 공기를 우리가 오염을 시키면서 그것을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결국 우리 인간들의 탐욕이 그 바탕에 있다는 것이죠. 계속 조금이라도 더 벌고 더 성장시키고 더 개발해야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오다 보니까, 그러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우리 환경이 죽어가고 하는 것을 간과해 왔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한 요소로서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각성을 해서 개발 위주, 성장 위주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환경이라든지 생존권에 관련된 부분하고 좀 밸런스를 맞춰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번 달에 그 정념과 그 사회 참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우리 불자로서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리 이타,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을 때 정념은 자리하고 관계가 되겠죠. 내 자신의 수행, 내 자신의 해탈, 자신의 열반, 이것을 위한 수행법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정념이다, 바른 마음 챙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바른 마음 챙김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무한한 자비심과 평안한 마음과 그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정념의 힘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어떠한 역할을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쳤을 때에는 건강하지 못한 형태의 신행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칫 부처님 또는 불교 하면은 그
선입관이 좀 있죠. 뭔가 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냥 자기 내면의 해탈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서양의 불교가 처음에 소개되었을 때 아마도 19세기쯤 되겠죠. 그때도 서양 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오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을, 특히 초기 경전을 뭐 대승경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소위 소승경전이라고 하는 초기 경전을 보더라도 많은 부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전법 활동을 하시는 중에 많은 그 사회에 관련된,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관련된 그런 법문을 많이 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했을 때 부강하고 평안한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법문을 또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실제로 또 부족과 부족 간에,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분쟁들,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분쟁들, 골리아족의 물 분쟁이라든지 그런 분쟁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부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물론 이제 그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겠죠. 아주 지혜롭게, 불교의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일대기만 놓고 보더라도, 첫째, 우리 개인의 평안함, 해탈을 위한 수행, 이게 필수이겠고, 이것이 없이 단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만 모색한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사상과 차별점이 없어지겠죠. 불교는 그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를 하면서도 그것의 근거로서, 그 중심으로서 정념의 마음, 항상 열반 해탈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이 마음을 바탕으로 했을 때 바른 지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또 밝은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은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마가다국에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마가다국은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보단 조금 비교적 남쪽에 있죠. 큰 나라입니다. 마가다국에 계실 때인데, 그때 이제 아자타사투르 왕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마가다국 바로 옆에 와치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분쟁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자타사투르 왕이 그 침공을 할 생각을, 침략을 해서 정복 전쟁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와치족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군사력이라든지 국력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다국이 쉽게 넘볼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정복은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 대신 중에 와사카라라고 하는 대신을 그 신하를 한 명 부처님한테 보냅니다. 이 왕이 보내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러니까 저 와치족에 우리가 쳐들어가도 될지, 쳐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좀 그 조언을 해달라고 자문을 구합니다. 컨설팅을 요청한 거죠.
그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그걸 부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마가다국 왕이. 부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친절하게 또 컨설팅을 해주십니다. 또 컨설팅비는 얼마나 받았는지는 그 기록에는 안 나와 있고요. 그 컨설팅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와치족이 그러면은 일단 적을 알아야 적을 상대하고 이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치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와치족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그 와치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7가지를 물어봅니다. 그 7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와치족은 그 왕이 신하들하고 회의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리고 그 회의에 얼마나 많이 참석을 하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세요. 좀 생뚱맞죠? 그러니까 와치족은 회의를 아주 많이 하고, 회의할 때마다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물어보냐면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위아래 사람 사이에 얼마나 화목한가, 분위기가 얼마나 화목하느냐, 그리고 그 얼마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국정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주 화목하게 아주 잘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신하 와사카라가 스파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세 번째 물어봅니다. 그 와치족이 살고 있는 나라는 규칙과 법률, 그러니까 법이죠. 규칙과 법률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 하니까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대요. 그 스파이가 틀림없죠. 이 사람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대요. 그러면 또 네 번째로 뭘 물어보냐면은, 그 와치족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스승과 어른들을 공경을 하느냐, 굉장히 효도 잘하고 스승을 굉장히 공경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각각 고유의 의무를 잘 수행을 하고, 여인들은 그 행실과 덕행이 좋은가, 그리고 남자들은 혹시 여인들에게 대해서 강압을 하고 약탈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건 아닌가 하니까 그런 거 없고, 굉장히 남녀가 균등하게 각자 역할을 잘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6번, 그 여섯 번째는, 그렇다면 종묘, 우리 조상들 모시는 종묘를 받들고 조상들을 잘 섬기느냐, 그러니까 종묘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조상들을 엄청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고 또 대답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와치족 사람들은 도와 도덕을 숭상하고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들을 대우를 잘 해주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수행자들 오면은 무조건 최고로 VIP 대접한다고. 그 7가지를 물어봤습니다. 7가지 다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나라는 강성해서 어떠한 나라도 그 침략해서 그 나라는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와사카라가 신하가 말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 나라에서 실천하고 있으면은 그 나라를 파멸시킬 수가 없는데, 이 7가지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7가지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쳐들어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러나고, 그래서 그 마가다국 왕에게 말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방금 말했던 7가지가 파멸하지 않는 7가지 법, 이렇게 경전에, 초기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고, 부처님 생애 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파멸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국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게 단지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국가, 어떤 모든 조직 단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기업, 가정, 친목 단체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모이는 친목 단체, 친목계에서조차도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되죠. 첫 번째가 회의를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친목계 하는데 서로 회의도 안 하고 계주라 그러죠. 계주가 혼자 독단적으로 일 다 처리 다 해버리고 그러면은 회원들이 불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뭔가 또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또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에 말씀하셨던 거지만 지금 현대에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리고 회의에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 묻잖아요.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 일하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변화를 해왔었고, 토론하고 이렇게 논술을 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정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은 여전히 토론하는 문화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서양의 이런 쪽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서열, 그러니까 유교적 문화가, 유교 문화가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는 유교적인 문화가 크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 윗사람하고 토론할 때는 계속 이렇게 토론으로 싸울 수가 없죠. 한두 번 주장하다가 윗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조용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리를 내려야 되죠. 내 생각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럼 계속 주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 XX 바로 낙인이 지켜버립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문화의 현실.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요, 국가 경쟁력 또는 기업 경쟁력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럼 지나간 이야기지만 요 앞에도 우리 나라 일 하시는 분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이 제일 윗사람 대장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렵고, 그래야 되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수시로 얼굴 마주보고, 무슨 사안 있을 때마다 직접 얼굴 마주보고 대면해서 끝장 토론하고, 필요하면 밤샘 토론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한테 무조건 야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물론 윗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어려워질런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아랫사람들이 진심으로 설득을 당하죠. 그리고 감복을 해서 진심으로 일을 하게 되지, 단지 권위나 힘으로 내려 눌러서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즘 누가 그렇게 해서 아무 불만도 안 가지고, 한 20년 전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요즘 같으면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뭔가 납득이 안 되면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절대로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따르는 척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게 그 불만이 쌓이면은 꼭 엉뚱한 데서 꼭 터지게 돼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부처님께서 첫째로 이걸 꼽으셨잖아요. 회의를 자주 하느냐, 윗사람 아랫사람이 회의를 자주 하고
그 회의에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 이걸 처음으로 물어보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의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승가 사회가, 스님들 사회가 이런 토론 문화가 있기가 어렵죠. 굉장히 서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위에 우리가 윗자차라고 하는데 선배나 어른 스님들한테 감히 우리가 의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려고 이제 좀 계속 그렇게만 나가면은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 문화를 한번 살려보려고 작년에 뭘 했습니까? 아마 이 중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종단 교육원에 있을 때 우리 교육원 스님들이 기획하고 추진해서 꽤 성공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조계종 학인 토론대회라고 해서 조계종 스님들이 주로 이제 강원, 그러니까 이제 학생 스님들이, 학인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교육기관에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서로 팀을 맞춰서 토론 배틀이라고 그러죠. 토론으로 서로 싸우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들 다 신청받아가지고 예선전도 치르고 본선도 치르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리 우리가 주제를 몇 달 전에 드렸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가 토론하는 것도 방법도 중간중간에 코치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당일날 행사할 때는 불교 방송에 와서도 다 중계도 해주고 했거든요. 우리는 걱정을 했죠. 이 스님들이 과연 얼마나, 특히 출가한 지 몇 년 안 되는 학생 스님들인데, 학인 스님들인데 과연 얼마나 할까 했는데 웬걸 이렇게 장을 열어놓으니까 어떤 어른 스님들보다도 못지않는 그런 논리와 그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아주 굉장했습니다. 토론의 토론의 수준이랄까, 뭐 이런 깊이랄까, 테크닉, 그리고 내용,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뭐 자화자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교육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앞으로도 활성화해서 정식으로 그쪽 방향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학인 때부터 그런 문화가 익숙해져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뭐 선방에 가서 참선만 할 게 아니고 나와서 법문도 해야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서로 부딪힐 때도 많고, 그럼 또 토론으로 해결해야 될 때도 많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토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불교에서는요, 불교 스님들이 우리 중국에서 선종이 생겨서 우리도 이제 선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토론 문화가 많이 사라져버렸죠. 원래는요, 불교에서는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 수행 방법 중에서. 인도 불교 시절에는요, 이 토론을 하는데 주로 이제 불교 교리나 이런 학술적인 토론이 되겠죠. 그냥 가볍게 토론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목숨 내놓고 토론하는 식의 그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논사들, 뭐 용수보살이나 세친보살이나, 말하자면 그 당시에 목숨 내놓고 하는 그런 토론 배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챔피언 출신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평생 논쟁을 해서 그런 굉장히 큰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평생 그런 논쟁을 통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결국은 반대파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도저히 이제 말로는 못 이기니까, 결국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말로는 못 이겨 하는.
많이 듣던 말인데 결국 말로 못 이기면 못 이기는 거죠. 결국은 그 암살당하고 그리고 그 제자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이 불교에서는요 철저하게 그 사유하고 탐구하고 토론하고 우리 공부하는 주제에 대해서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인도 불교에서는 계속 그랬고 중국 불교에서도 초기까지는 그러다가 나중에 중후기 들어가면서 앞에 불교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정토하고 선종만 남게 되거든요. 결국 그러면서 그런 활발한 토론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그 선진 문화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에까지 이어져서 마치 불교 하면은 그 토론 같은 건 안 하고 입 닫고 그냥 수행만 하면 되지, 토론 자체가 굉장히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와전되고 잘못 전해져 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쓸데없는 토론도 있죠. 쓸데없는 논쟁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불교에서는 불교 교리, 교학을 탐구하는 목적에 한해서 토론하는 이것은 엄연히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교리적인 토론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 사회의 일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처님이 마치 그 와치족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을 7가지 기준을 제시하셨듯이 이런 것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에 대해서도 뭔가 분명한 불교의 지혜를 통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도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또 그쪽에 또 그 필요한 지식을 얻고 또 필요하면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작년에 학인 토론 대회 할 때 그 나왔던 우리가 제시됐던 주제가 어떤 교리적인 주제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불교의 입장은 뭐 어떠한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존엄사 문제를 우리가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때도 그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는데 찬성하는 쪽도 다 일리가 있고 반대하는 쪽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논쟁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 올바른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끄집어내 갖고 논쟁을 해야 되는 거지 시시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논쟁들, 필요한 토론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또 정념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항상 우리가 삼매의 마음, 고요한 마음, 우리가 논쟁을 하고 이렇게 그 탐구를 하고 하는 것은 지혜, 반야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 반야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수행에서 또 그런 반면에 우리가 고요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건 또 선정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선정과 반야가 똑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우리의 그 사회 의식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그 정념 수행, 우리 개인의 수행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요, 부처님 당시에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와치족 문제도 컨설팅도 해주고 하셨지만,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청도 안 했는데 나 이제 기호 3번 할래, 그래서 막 출마해가지고 뭐 그렇게는 안 하셨죠. 그런 것도 또 우리가 한번 잘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막 나서서 내가 뭘 하겠다, 바꾸겠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왕 하시면 왕위를 물려받았으면 됐잖아요. 또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본인의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견지하면서 요청이 왔을 때 누군가가 좀 도와달라고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왔을 때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또 굉장히 지혜롭게 또 답을 주셨고 해법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결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우리 불자로서의 또 어떠한 자세로 그 신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 방향을 일러주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치족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성단,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성가 내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카스트 제도를 또 그 부정을 해버리셨죠. 카스트가 뭡니까? 계급. 인도에는 지금도 그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계급 제도입니다. 사성 네 가지 큰 계급 제도가 있어서 지금도 다른 카스트하고는 같이 일도 하고 친구는 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인도에 있을 때 그 본 이야기입니다. 서로 친구도 해요. 이제 일도 같이 직장에서 일도 같이 하고 그런 건 이제 다 자연스럽게 섞여서 하는데 절대 결혼을 같이 안 해요. 결혼은 같은 카스트끼리만 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뭐라 그러죠? 그 신문에 보면은 그런 광고가 한 번씩 납니다. 뭐 신부 구합니다. 신랑 구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기사가 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 사진이 실려 있고 그 이력이 이렇게 프로필이 있거든요. 무슨 학교 뭐 델리대 무슨 뭐 학과 출신이고 현재 직장은 오고 그런데 반드시 기재하게 되는 게 카스트. 나는 뭐 kshatriya다. 나는 뭐 브라만이다. 그 카스트를 반드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제 같은 카스트끼리 이렇게 또 서로 결혼도 하고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관습적으로 아직까지도 엄연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그 인도 전역을 그렇게 뭐 바꾸려고 시도는 안 하셨지만 최소한 부처님이 계신 성가 안에 들어오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카스트를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면서 양반, 상놈 그 두 가지 우리가 카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무시하고 만약에 그 천민 출신이 절에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왕족 하루 빨리 들어왔는데 그 왕족 출신한테 3배 절을 받는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문화에서. 인도는 훨씬 더하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 그 우바리 존자죠. 우바리 존자가 그 이발사인데 이발사 출신이죠. 천민입니다. 천민인데 출가를 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누가 옵니까? 왕족들이 출가를 하죠. 그거 어떡합니까? 부처님께서. 절집의 법도는 1분 1초라도 먼저 출가한 사람이 사형이 되거든. 그럼 사형한테 먼저 3배의 예를 올리고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인사를 왕족들이 그 천민 출신인 우바리 존자한테 3배를 올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게 시킵니다. 부처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는 파격적인 일이죠.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신분제도의 혁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급진적인 그 사상가였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어떤 게 있죠? 또 파격적인 뭐 정책이라고 할까요? 뭐 파격적인 그 일이 비구니 성단을 만든 겁니다. 비구니란 거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비구니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오늘날 현대에서도요, 여자 성직자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디에 여자 성직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 수녀님들 계시지만 신부님들하고는 틀립니다. 수녀님들은 그 급이 틀립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성직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수녀님들은 이제 신부님들을 보좌 시봉하는 역할이지. 그러니까 수녀님들은 마더 테레사라고 해도 미사 집전을 못해요. 우리로 치면은 예불 목탁 들고 예불 집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신부 프리스트 성직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자 성직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녀님들은. 그러면은 또 누가 없죠? 지금 원불교 있구나. 원불교 교무들이 있죠. 그래도 어쨌든 불교니까 우리 이제 부처님 가풍을 이어서 하는 데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교무라는 것도. 불교 말고, 그러니까 제 말은 불교 말고 어디 있나요?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간혹 이제 특히 기독교 계통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계통. 근데 개신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 쪽에는 일부 좀 급진적인 파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는 여자 목사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지 대부분의 그 파들에서는 허용 안 합니다. 여자 목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 면은. 그런데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특히 성직자, 성스러운 길을 가는 이 길에서는 여자들은 항상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하물며 부처님 당시의 인도는 요즘도 인도에서 여자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여러분들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시죠. 가끔 이제 아주 잔혹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쪽 변호사가 뭐라 그럽니까? 변호사가 변론을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밤 9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것은 더 이상 보호받을 자격이 없고 그 여인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도 좋다. 그러니까 밤 9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여자는 무슨 일을 당해도 싸다는 것, 할 말 없다는 얘기예요. 변호사가 그리 이야기해요. 공개 변론해서. 아직도 그러면 인도가 아직도 그런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 가면은 어두워지면은 길거리에 여자들이 없습니다. 물론 델리나 이런 대도시는 조금 대도시는 좀 달라요. 다른데 지방으로 가면요 정말 여자들 보기 어렵습니다. 밤에는 여자들은 이제 주로 관광객들, 특히 한국에서 관광 간 한국 여자애들 아주 겁도 없이 막 이렇게 밤에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건 있는데 아직도.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여인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으로 안 봤겠죠. 그런데 그런 여인을 가장 성스러운 길을 간다고 하는 비구와 똑같은 레벨의 비구니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는 엄청난, 역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당시로서 일이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빚어지는 불이익이랄까, 주위에 욕도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판단하시기를, 열반의 자리에서 보시기를 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냥 추진하셨다는 얘기죠. 카스트 없애고 평등해야 되니까. 비구니 똑같이 그것도 평등해야 되니까.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비록 진리를 행하다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거나 욕을 먹더라도 그렇더라도 진리의 길을 항상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초기 경전만 봐도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기 경전 말고 대성경전 중에 대살차 니건자 소설경,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 이름이. 대살차 니건자 소설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이 경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아예 이제 대놓고 군주의 의무가 무엇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공직자들, 그 관료들은 어떤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또 밝혀놓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군주의 그 왕의 임무라고 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백성의 부모로서 백성을 돌보고 행복을 주어 고뇌를 없애주며 자애롭게 돌본다. 이게 첫 번째고요.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죠? 두 번째, 백성을 어린아이처럼 걱정하고 고락을 관찰하여 백성의 번영을 항상 생각하고 해마다 날씨의 변화와 수확, 이거는 이제 곡물이죠. 수확의 많고 적음을 알고 백성의 기쁨과 근심을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경제의 개념이 들어가죠. 날씨 변화와 수확의 많고 적음, 이건 이제 요즘 식으로 말하면 경제, 백성들의 경제 사정을 잘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파악해서 잘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 백성의 죄의 유무와 업적의 유무를 알아서 상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당연하죠. 죄가 있으면 벌하고 공이 있으면 상을 주는 게 당연한데,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약했죠. 어땠습니까? 죄를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상벌이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죠.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 말이고, 네 번째, 백성의 실정을 알아서 보호해주고 취해야 할 것을 잘 헤아려 취하며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백성이 지금 괴로운지 즐거운지 잘 살피고, 경제,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만한지 그런 거 잘 살펴서 잘 보살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군주의 임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우리 불교 쪽에서 100%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왕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아쇼카 왕. 인도 기원전 한 260년경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인물인데, 부처님 열반하시고 대략 한 300년쯤 이후에 그 인도 전역을, 왕인데 인도 전역을 통일하죠. 인도를 전역을 통일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교를 국교로 하고, 이분 그 아쇼카 왕 때문에 불교가 인도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아쇼카 왕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분을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드려요. 근데 전륜성왕은 사실은 세계를 통일하고 정법으로, 무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정법으로 덕으로서 태평정대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전륜성왕인데, 세계를 통일한 건 아니지만 인도를 통일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업적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쇼카 왕이 그랬다 그래요. 처음에는 엄청난 잔혹, 잔인무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자기 형제가 100명이 있었는데,
이복 형제 포함해서요. 형제가 100명이 있었는데 어떡하죠? 한 명만 살려놓고 다 죽입니다. 99명을 죽입니다. 자기 형제들. 자기가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도를 통일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아쇼카 왕 때 통일했던 인도가 지금 현재 인도 땅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정도 규모의 땅을 통일합니다. 주로 정복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살생을 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이제 무력을 통해서 인도 전역을 통일하죠. 근데 이제 다 통일하고 나서 보니까 문득 본인이 이제 정복했던 지역을 이렇게 시찰하고 있던 중에 문득 봅니다. 그 전쟁 이후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공공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 중에 사람들 막 굶어 죽고 나가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서 헤매고 있고, 어떤 사람들 미쳐서 막 날뛰고 있고, 그런 그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문득 나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각이 오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런 자각이 오는 겁니다.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됐구나. 그래서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불교에 기여하죠. 그러고 나서는, 통일시키고 나서는 그때부터 비로소 전련승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죠. 비폭력, 비전쟁.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설사 그 반란이 일어나거나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안 쓰고 또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또 신하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무조건 비폭력, 비전쟁.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그 원칙을 버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평화, 덕을 펼치는 그런 정치를 했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 한 명 한 명 누가 굶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항상 살피고 최대한 그것을 그 백성들에 맞춰서 그 정책을 펼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그 당시에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인도 백성들이 굉장히 잘 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분이 했던 그 업적 중에 좀 특이한 것이 비폭력 그리고 평화주의의 정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정법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린 것이죠. 이분이 인류 최초로 뭘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류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들어요. 동물보호법, 그리고 학대방지법을 만들어요.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굉장하죠. 당시에 기원전인데, 2000년 전 인도인데 동물보호법을 만들어요. 사람 보호는 뭐 당연히 했겠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인류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들고 학대방지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또 인류 최초로 동물병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이 아쇼카 왕이에요. 그 동물병원이 있으면은 누가 있어야 되죠? 수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류 최초로 수의사라는 직업을 만든 사람이 또 이 아쇼카 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주의의 정책을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이 아쇼카 왕은 불교를 인도에서만 활성화시킨 게 아니고 일종의 포교 사단을 만들어요. 전법 사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그 포교사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불교를 포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스리랑카, 지금의 미얀마 그쪽 지역까지도 전법사들이 진출해서 불상하고 경전들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성과가 있어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란이나 중동은 당연히 들어갔었고, 멀리 아프리카까지 갔다 그래요. 아프리카하고 저 그리스까지 그 불교를 언제, 기원전 200년 그 무렵에, BC 200년 그 무렵에 벌써 불교를 세계화 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아쇼카 왕이에요. 그게 왜 가능했죠? 동물병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 보호를 잘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렇게 그 선심을 쓰니까, 선업을 짓기 때문에 그런 복력에 의해서 그런 것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계 그 역사상 유례 없이 그 넓은 범위에 말하자면 국제 포교를 합니다. 근데 아쇼카 왕이 또 우리 불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때 불교학이 19세기, 20세기 그때 무렵에 서양 학자들이 원래 불교학이라는 것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불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지만 불교학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불교학을 하면서 불교 역사를 이렇게 막 캐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서양 학자들이 한때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은, 그 초기에 서양 불교 학자들이 대부분 신학자들이었거든요. 기독교 계통 신학자들이 했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스가모니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 주장을 해요. 허구의 인물이다, 텍스트에만 있는 허구의 인물이다. 한때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근데 그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게 한 방에 그 학설이 날아가 버렸죠. 왜냐하면은 그 무렵에 아쇼카 석주가 발견됩니다. 아쇼카 석주는 아쇼카 왕 때 세운 기둥이에요. 기념비 역할을 하는 기둥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 볼 수 있습니다. 룸비니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남아있죠. 아쇼카 석주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하고 부처님하고 관련된 모든 지역에 그 석주를 세워서 말하자면은 기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룸비니에 있는 아쇼카 석주에 가면은 그 그 석주에 뭐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죠?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몇 년도에 이것을 세웠고, 이 석주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스가모니 고타마 시다르타가 뭐 여기서 태어났고 어떤 활동을 했고 하면 그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확고한 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서양 학자들이 그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재밌는 게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은 실존했다는 게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통해서 밝혀져야 그게 확실한 팩트가 되는 거거든요. 역사학에서.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규명이 됐습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규명이, 그렇게 해서 규명이 됐는데, 재밌는 거는 아직도 저쪽 동네, 우리 그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고학적인 그 증거, 발굴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길을 쓰고 찾아내려고 하고 있겠죠.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텍스트 자료, 책에만 나오지 실제로 그것을 입증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장했는데, 그게 도리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련성왕과 우리 아쇼카 왕으로 대표되는 그런 그 그런 사회가 어쩌면은 그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이상적인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그 아이디어가 사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불교에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죠. 개인 해탈만 추구하는 게 불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불교의 50%는 50%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대살차 니건자 소설경에 방금은 이제 군주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있는 관료자, 공직자의 임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요거만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라의 중신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사욕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그렇게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이렇게 탁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 정확한 진리죠. 항상 그 부정부패가 문제지 않습니까? 부정부패하지 않고 항상 공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태도가 공직자로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라의, 이 한 나라의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살펴봤는데, 꼭 나라 일로만 그 적용하지 말고 나라 일 포함해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는 다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사회를 밝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보가 바로 우리 불교 안에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반드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불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조금 더 밝은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회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보리신개송으로 회향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